금강산 아래 평화로운 마을에 박씨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외아들 박민준으로 유명했다. 선비 민준은 잘생기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학문이 깊어 홀어머니 윤씨 부인의 끝없는 자랑거리였다. 일찍 남편을 여인 윤씨 부인은 모든 사랑과 기대를 귀한 아들에게 쏟으며 아들을 삶의 이유이자 하늘처럼 여겼다. 그녀는 까다롭고 다소 엄격하기로 소문났지만 민준에게는 늘 다정하고 애지중지했다. 홍기가 찾아 민준은 같은 마을 처녀 연하와 중매로 맺어졌다. 연하는 아침 이슬 속의 꽃처럼 아름답고 성품이 온화하며 집안일과 농사일에 능숙하고 재주가 많았다. 모두가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했다. 혼례날 윤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연하의 손을 잡았다. 이 집에 왔으니 이제 내 집이라 여기거라. 우리 민준이에게 대를 이을 튼튼한 아들 하나 낳아주면 내가 너를 극진히 아껴주마. 어미는 그것 하나만 바란다.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연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마음은 따뜻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처음 몇 년간의 삶이 꽤 평화로웠다. 연하는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고 남편을 세심하게 돌보았다. 민주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 아내에게도 비교적 온화하게 대했다. 윤씨 부인은 과연 약속을 지켜 연하를 잘 대해주었고 이웃들 앞에서 자주 칭찬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부지런한지 몰라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지 뭐예요. 곧 손주 소식도 들려주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지만 박씨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다. 대를 이을 손자를 바라는 윤씨 부인의 희망은 점차 실망으로 그리고 은밀한 분노로 변해갔다. 연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았고 대신 탐색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윤씨 부인의 변화는 암시적인 말들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는 연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자손이 번성해야 집안에 복이 있는 법이지. 우리 집과는 달리 말이야. 썰렁하고 쓸쓸하니 네 집 며느리는 벌써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뜰에서 풀을 뽑느라 허리를 굽혔을 때 목덜미에 있는 크고 검붉은 점이 드러났다. 윤씨 부인이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경악과 악의가 스쳤다. 그날부터 그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찾은 듯했다. 저녁 식사 중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하에. 연하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부르셨사옵니까? 내게 묻겠다. 내 목덜미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흉측하기도 하구나. 윤씨 부인은 연하의 목덜미를 똑바로 가리켰다. 연하는 당황했다. 어머님,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옵니다. 점이라고? 내가 보기엔 귀신의 표식 같구나. 그러니 15년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한 개지. 내년은 악계의 현신이야. 이 집안에 들어와 박씨 가문의 대를 끊으려 하는 게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내를 변호할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중얼거렸다. 어머님, 그리 심한 말씀을. 내가 틀린 말했느냐? 내 눈으로 보아라. 정숙한 여인이 어찌 저런 귀신 들린 표식을 달고 있겠느냐?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저것을 감싸느냐? 너도 저것 때문에 홀린 게 아니냐? 연하는 망연자실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그날부터 연하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윤씨 부인은 그녀를 열매 맺지 못하는 독나무, 귀신 같은 년이라며 끊임없이 학대하고 저주했다. 이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지 말고 썩 나가서 물이라도 길어오너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녀는 연하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고된 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면 심하게 꾸짖었다. 민주는 아이가 없다는 열등감과 유약한 성격에
어머니의 말까지 더해져 점차 아내에게 냉담하고 멀어졌다. 그는 연하의 존재를 지미자 수치로 여겼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한 침상에 누웠지만 천리 길처럼 멀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보지 않았고 무관심, 심지어 혐오감마저 감돌았다. 때때로 그는 어머니를 따라 아내를 비난하기도 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무슨 말이오?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이나 잘하시오. 내 공부에 방해하지 말고. 8월 보름,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민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달빛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하는 연하가 있는 안방을 흘기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온화하고 인내심 강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제 지루함만 가득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 목덜미의 점은 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어찌 이리 마음이 소란스러운고. 민준은 메마른 목소리로 연하를 불렀다. 야, 이리 오너라.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방님, 부르셨사옵니까? 속이 답답하구나. 내게 술 한 동이 사오너라. 빨리. 민준은 아내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했다. 연하는 잠시 놀랐지만 조용히 순종했다. 그녀는 얇은 옷을 서둘러 걸치고 나가 술을 사왔다. 민준은 혼자 앉아 스스로 술을 따라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음속 답답함은 더욱 커졌다. 연하가 돌아와 뒷정리를 할 때 민준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술 기운에 그는 평소보다 대담해졌다. 그날 밤 15년의 얼음장 같은 냉담함 끝에 두 사람은 자제할 수 없는 취기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어쩌면 술 기운 때문이었을지도, 어쩌면 쌓인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유약한 남편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에 대한 희미한 죄책감과 연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민주는 후회와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먼저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책에 몰두했다. 연하도 침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싹텄다. 연하의 삶은 예전처럼 계속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엣 가시였고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는 몸이 피곤하고 자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닭에게 줄 곡식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연하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겨우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서둘러 울타리를 붙잡고 심하게 구토했다. 그러고 나서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닭장 옆 나무 밑에 기대 잠이 들었다. 바로 그때 윤씨 부인이 집에서 나왔다. 대낮에 닭똥더미 옆에서 졸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게으른 것, 쓸모없는 것, 감히 대낮에 일을 빼먹고 잠을 자. 여기가 내년 안방이냐? 여봐라. 인연을 창고로 끌고 가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제 분수를 알지. 어머님, 몸이 좋지 않아서. 핑계 대지 마라. 내 꾀병은 지긋지긋하다. 건장한 하인 두 명이 즉시 연하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비몽사몽 깨어나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질질 끌려갔다.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오라. 그녀는 힘없이 외쳤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윤씨 부인과 안채에 있던 민준에게 급히 알렸다. 민준은 아내에게 냉담했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자 조금 걱정이 되어 의원을 부르라 명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의원이 와서 축축한 창고에 낡은 대나무 침상에 누워있는 연하를 조심스럽게 진맥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염을 쓰다듬으며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과 윤씨 부인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대감마님, 부인마님, 회임이시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섰다. 윤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 하셨소? 회임. 15년 만에? 그것이 참말이요? 예, 희맥이 분명하옵니다. 태아는 2달이 넘었사옵니다. 하오나 부인의 건강이 꽤 약하시고 방금 심하게 놀라셨으니 각별히 몸조심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서 사내아이요? 계집아이요?
윤 씨 부인은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서둘러 물었다. 의원은 한숨을 쉬었다. 부인마님 맥상으로는 아무래도 여식인 듯하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은 놀라움, 희미한 희망, 그리고 꺼져버린 불씨, 마지막으로 극도의 분노와 실망으로 끊임없이 변했다. 계집아이라니. 15년을 기다렸는데 계집아이라니. 그녀는 이를 갈았지만 이내 분노를 감추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계집아이도 박씨 집안 핏줄이지. 그래도 경사 아니냐? 민준아, 어서 연화를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거라. 여봐라, 방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치워라. 이제부터 부인을 정성껏 모셔야 한다.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 알겠느냐? 연하는 방으로 옮겨졌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민준도 놀랐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아내를 괴롭히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아니라는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윤 씨 부인은 이상할 정도로 연하에게 잘 대해주었다. 더 이상 꼬집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매일 직접 하인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 인삼 넣은 닭백숙, 전복, 상어 지느러미, 귀한 약재 등을 만들게 하고는 직접 연하의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연아야,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뱃속 아이도 튼튼하지. 비록 계집아이지만 박씨 집안 핏줄이니 나도 귀하게 여긴다. 어서 들거라. 어머님, 감사히 먹겠사옵니다. 연하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극진한 보살핌과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억지로 다 먹으며 하늘과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속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꿈꾸기 시작했다. 비록 딸이지만 아이의 존재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남편을 다시 가까이 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준도 가끔 아내를 찾아와 몇 마디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행복과 희망은 너무나 연약했다. 약 한 달 후 비바람 치는 밤 잠자던 연하는 갑자기 아랫배가 격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배야, 배가, 서방님, 어머님. 그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고 선열이 이불을 흠뻑 적시기 시작했다. 민주는 허둥지둥 사람을 부르고 의원을 청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 연하는 이미 유산한 후였다. 작은 형체만 겨우 이루었던 아기는 더 이상 없었다.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직 극도의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의원은 상태를 살핀 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윤 씨 부인이 매일 연하에게 다려 마시게 한 보약탄지와 상위에 놓인 먹다 남은 닭백숙 그릇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으로 의심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쓰디쓴 진실은 연하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비수처럼 서서히 박혀들었다. 영양가 높은 음식, 시어머니의 다정한 보살핌,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다. 매 탕약 그릇, 매 닭고기 조각에는 색도 냄새도 없는 낙태약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녀 뱃속의 작은 생명을 서서히 죽인 것이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더욱 그녀 같은 악기의 현신이 박씨 집안의 아이를 낳는 것을 원치 않았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연하는 웃었다. 메마르고 처량한 웃음소리가 싸늘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옆에 무력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았고 시어머니가 앉아있을 안치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악마의 미소를. 15년의 인내, 15년의 희망은 결국 기만과 잔인함, 그리고 결코 가시지 않을 고통으로 돌아왔다.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이는 할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무관심과 유약함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다. 흰 천을 적신 붉은 피는 혹독한 조선시대 박씨 집안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고발하는 원한설인 증거와 같았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그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은 또 다른 독약처럼 과거에 온순하고 인내심 많던 연하를 죽였다. 싸늘한 방 안 여전히 억울한 피로 얼룩진 이불 옆에서 다른 연하가 태어났다.
눈에는 눈물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리고 심장은 돌처럼 굳어 오직 복수심만 불타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다. 고통은 자신을 짓밟은 두 사람, 잔인한 시어머니와 유약하고 이기적인 남편을 향한 극도의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오직 힘과 돈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 계획이 연하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잔인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며칠 후 연하는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효심 깊은 척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윤씨 부인을 돌보았다. 그녀는 직접 부엌에 내려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특히 예전에 시어머니가 손주를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보양식인 닭백숙을 정성껏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나간 어느 날 연하는 시장 구석에 허름한 약방을 몰래 찾아갔다. 혼수품으로 받은 마지막 폐물 몇 점을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 전부를 털어 그녀는 신비로운 늙은 의원에게서 작고 흰 가루 한 봉지를 샀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즉시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으나 마시는 자는 서서히 정신을 잃고 몸이 마비되어 살아도 산송장처럼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하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날부터 매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뜨거운 닭백숙 그릇에 연하는 아주 적은 양의 흰 가루를 몰래 뿌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 일을 했고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국그릇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복수자가 자신의 의식을 치르는 눈빛이었다. 어머님, 오늘 푹 고운 백숙이옵니다. 소첩이 정성을 다했사오니 뜨거울 때 드시옵소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연하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제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였다. 윤씨 부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건 이후 며느리가 순종하는 모습에 만족했다. 그녀는 속으로 그 계집아이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며 저 천한 것이 이제야 무서운 줄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유히 보양식 국을 즐겼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낫이 서서히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윤씨 부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망증이 심해져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눈빛이 멍해졌다. 손발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고 수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손을 떠시는군요. 괜찮으시옵니까? 나는 괜찮다. 늙으면 손발이 약해지는 법이지. 뭘 그리 호들갑이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도 모르는 막연한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쳤다. 옆에 앉아있던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만 입가에는 은밀한 미소가 살짝 번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조용히 놓아주었다. 염려 마시옵소서. 어머님, 아마 요즘 날씨 탓인 듯하옵니다. 제가 더 좋은 보양식을 해 올리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기력을 되찾으셔야 집안이 편안하지 않겠사옵니까? 민주는 아내를 보았다. 그녀가 점점 더 살림을 잘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에 마음속으로 고마움과 함께 냉담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책과 자신의 유약함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아내 눈빛의 무서운 변화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진짜 이유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윤씨 부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예전에 조리 있던 이야기는 이제 조각나고 의미 없는 말이 되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민준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머님, 소자 민준입니다. 정신 차리시옵소서.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허공을 능시했다. 더 이상 연하를 학대하고 비난할 기력도 없었다. 집안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연하의 손으로 넘어갔다. 연하는 가게 지출과 장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괴와 곡식, 창고 열쇠를 대신 맡았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자꾸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으시니 소첩이 잠시 열쇠를 맡아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래야 서방님께서도
학문에만 전념하실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리하시오. 부인만 믿겠소. 민주는 어머니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아내가 집안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완전히 믿고 맡겼다. 윤씨 부인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의자에 앉아 혼 없는 눈빛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연하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보양식 국을 가져다주며 그녀의 몸이 서서히 마비되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인 자에게 연하가 내리는 형벌이었다. 연하의 머릿속에는 다음 계획이 명확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진정한 폐인이 되면 그녀는 박씨 가문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저 유약한 남편이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게 만들 것이다. 과거에 온화했던 연하는 죽었다.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시 돋친 꽃만이 남아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찔러 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씨 집안에는 이제 두려울 정도로 고요한 시간만이 흘렀다. 윤씨 부인은 완전히 헛개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온종일 그곳에 앉아 혼 없는 눈으로 손발이 오그라든 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모든 기억, 모든 악행, 모든 계략은 연하가 꾸준히 몸속에 넣은 바로 그 독약에 의해 깨끗이 지워졌고 썩어갈 날만 기다리는 허약한 육신만 남았다. 민주는 당혹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았다. 그는 어머니가 날로 쇠약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슬픈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점점 더 능숙하게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돈과 땅, 하인들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한때 냉담하게 외면했던 아내에게 감사하고 의지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그의 뼛속 깊이 박힌 유약함은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게 진실을 파헤칠 용기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연하 없이는 이 재산과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연하는 여전히 침착하고 세심한 척하며 자신의 계획 마지막 단계를 완료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돈밭과 집안에 감나가는 골동품들을 몰래 팔아 휴대하기 쉬운 금은보화로 바꾸었다. 모든 것을 튼튼한 보따리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박씨 집안의 권력과 재산은 이제 거의 완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달도 별도 없는 어느 날 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연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침상에 미동 없이 앉아있는 윤씨 부인을 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연민도 증오도 느끼지 못했다. 임무를 완수한 자의 냉정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침상에서 깊이 잠든 남편을 흘끄보았다. 그의 잘생겼지만 나약한 얼굴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15년 헛된 세월이었구나. 그녀는 그저 그런 자에게 청춘을 낭비했던 15년 전의 자신을 불쌍히 여길 뿐이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미련 한 점 없이 연하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문을 열고 나섰다. 짙은 어둠이 그녀의 작지만 단호한 모습을 즉시 삼켜버렸다. 그녀는 떠났다. 지옥과 같았던 집을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잔인한 시어머니를, 텅 빈 재산과 암담한 미래라는 잔인한 현실을 곧 마주하게 될 유약한 남편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연하는 아주 멀리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갔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진 돈으로 작은 포묵점을 열었다. 그녀의 능숙함, 성실함, 그리고 이전의 살림 경험 덕분에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내를 잃은 상인 강대현이라는 마음씨 착하고 친절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민준처럼 학식 있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어른스럽고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하의 살림 솜씨와 강인함, 그리고 다소 조용한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아름다움의 호감을 느꼈다. 부인, 오늘도 고생 많으셨소. 이 차 한 잔 드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그는 그녀의 과거를 많이 묻지 않았고 그저 존중과 진실한 사랑을 주었다.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연하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지나 연하는 임신했다. 그녀는 이전처럼 심한 입덧을 하지 않았고 몸은 건강했으며 마음은 즐거웠다. 뱃속에 아이가 커가며 아이의 작은 발길질을 느낄 때 연하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박 씨 집에서 절망 속에 묻혀버린 15년의 청춘, 시어머니의 혹독한 학대, 전 남편의 냉담함을 생각하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그녀의 탓이 아니었다. 그 15년 동안 문제는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금지옥엽처럼 여기던 바로 그 남편 박민준이야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쉬운 열매 맺지 못하는 동나무라는 저주는 사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에게 내려졌던 것이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다. 연하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과거의 모든 악몽과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의 아들이요. 예, 나리. 우리의 아들이옵니다. 새 남편 대연은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고 아내와 아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다. 연하는 품 안에서 잠든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 곁에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남편을 보았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 충만한 행복을 얻었다. 박 씨 집에서의 어두운 과거는 이제 멀리 사라진 악몽일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찾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증오의 잿더미는 바람에 흩날리고 그 자리에 행복의 씨앗이 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